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10,0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 결과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에 이어서 마그네슘 등 다른 필수 원자재 공급도 불안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소재나 부품의 공급 차질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이후 미국 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급망 점검에 나선 데 따른 조치로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이 대장동 의혹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며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 4명은 오늘 전국 여성대회에서 후보 확정 뒤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주째 늘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헬로윈 모임 영향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서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감 온도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산업 현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요소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도 지난주부터 일부 공정을 멈췄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이 재개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모든 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롯데 정밀화학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울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울산항과 부산항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서 이곳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요소수 양만 이 10,000톤. 그러니까 이 화물차 100만 대가 한 번씩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50% 절반 넘게 담당하는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조차도 이 중국발 요소수 파동, 이 대란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포장동인데요.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10리터짜리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원래 같았으면 이 파이프를 요소수를 타고 와서 이 해당 통에 요소수가 채워 넣어지면서 이 요소수 10리터 소매 상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장 라인이 완전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불량률을 검사하는 기계도 작동을 멈췄고 공장 라인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4일부터 이 요소수 생산 공장 라인이 전원 멈춘 겁니다. 요소수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 하락, 월말 생산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12월 내에 시장 내 요소 재고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이 공장에서 남은 유일한 10리터짜리 요소수 물량입니다. 평소 대비 2.5%밖에 되지 않는 물량인데요. 이 문제는 2, 3일 뒤면 이마저도 금방 소진되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소가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2, 3주 뒤에는 이 공장 전체 생산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주분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와보니 이 요소수발 물류 대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게 생생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에서 요소수를 급하게 들여오는 동시에 수입할 수 있는 나라를 더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재기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과정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차량용 요소수 비상사태를 맞아 정부는 해외 수입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에서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 호주로부터는 요소수 7,000리터가 추가로 수입됩니다. 전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이틀째 수입선 확보에 나선 겁니다.
또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함께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약 1만 톤 규모의 물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입 물량 확대에 대비해 군용기 투입에 이어 민항기 투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유통 과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연결 고리를 추적해 매점 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 재고량, 그리고 판매량, 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나아가서 가격 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요소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고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속되면서 군이 확보하고 있는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군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버스와 트럭 등 만여 대 정도고 운영상 편의를 위해 수개월치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요소수의 경우 전시에 대비한 비축 물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확보한 재고 물량이라면서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에 우선 대응하는 방안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당초 다음 주 초 결론 낼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이번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샘플을 갖고 자체 성분 분석을 마쳤고 이를 실제 차량에 조입하는 주행 시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전환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요소수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간 수입을 활성화하고 속도도 높이겠다는 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동남아시아 국영 화학업체를 통해 요소수 1,800톤을 확보했습니다. 레미콘 18만 대가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A씨는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이 기회라 생각했지만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소수 제조나 수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가 까다로운 데다 심사기관 문의가 폭주하면서 통화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산업체의 공정 상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시료검사부터 따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정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짧은 3일에서 5일 안에 모든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소 3일, 조금 길면 5일 정도 해서 저희 아마 저녁까지 밤까지 풀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처를 확보하고도 전전긍긍하던 업체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에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좀 이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인원도 좀 많이 배정하시고. 하지만 완제품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원재료인 요소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요소수를 만들어야 수급이 안정화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주문한 게 지금 1월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중국에 막혀있는 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당장 요소수 수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품귀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지는 원재료인 요소 도입 협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요소수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게 막히면서 대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특정 나라에 의존하는 게 요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국이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마그네슘 같은 필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일부 품귀 현상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수출한국의 1등 공신 품목의 하나인 자동차. 요즘 인기 차종을 구매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는 요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체와 램프 등의 관련 부품 제조에 마그네슘 덩어리인 마그네슘 인곳이 사용되는데 100% 중국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량은 지난 2010년 약 940만 kg에서 2017년 1,439만 kg, 올해 9월까지 1,070만 kg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다 수입액도 늘고 수입 비중도 계속 100%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그네슘의 이제 수출이 이제 원활하지 않고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공급 리스크는 마그네슘뿐만 아닙니다.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산화 텅스텐은 의존도가 지난해 98%, 올해 9월 현재 94.7%나 됩니다. 또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하는 데 활용되는 네오듐은 연구자석은 지난해 88%, 올해 9월 현재 86%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9월 현재 83.5%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체 수입 품목 약 13,000여 개 중 중국 등의 특정국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 3분의 1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시한인 현지 시간 8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고심했던 국내 기업들은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말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을 설문을 제시하며 8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사이트를 보면 전날까지 67곳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상무부의 검토를 거쳐 사이트에 게시된 곳은 현재 24개입니다. 양강구도의 대선 레이스 초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놓고 전선이 생겼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주자는 쪽과 자영업자 손실을 훨씬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쪽 모두 상대 정책이 표를 의식한 거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정작 나라 돈을 관리하는 정부는 두 대책에 모두 난색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대정부 정책 질의. 논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에 쏠렸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채워지고 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몇십만씩 뿌리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재원 대책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초과세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또 국가 부채 비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 우리는 이번에 얼마입니까? 50.6%입니까? 50% 넘었다고 난리 피는 거 아니에요. 이 자전 건조성과 꼭 나가라 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의원도 알다시피 또 기축 동아국들이니까 예를 드신 나라들이 그 나라들하고 우리를 또 바로 직접적으로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맞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하면서 액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 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대국민 재정 지원 방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급격한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예산 전국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직 초반이고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지만 지지율이 벌어진 건 이재명 후보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변수를 막겠다는 생각인지 최근에는 예정에 없는 취재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특히 청년층을 연일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공유 사무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가치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혁신과 창의의 결과를. 그러나 그게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간담회를 마친 뒤엔 사회적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젊은 세대와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도 이어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 법안보다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정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잇따른 정책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주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확정한 윤석열 후보와 격차는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을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면서도 추격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의 즉석 질문에 답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발 답변으로 인한 설화와 대장동 의혹 등 민감한 현안 질문에 노출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말을 아끼는 전략은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는 자칫 점수를 잃을 여지도 있습니다. 연이은 정책 행보에도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꾸리는 것부터 적잖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민심을 가장 많이 얻었던 홍준표 의원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청년 당원들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조직력의 기반이 됐던 당내 인사들을 어떻게 달랠지도 고민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처음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대위를 경선 캠프가 아닌 당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면서 원팀 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 중심의 선대위 인선은 캠프 저장이었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지를 모으겠다면서 당 원로와 고문들의 고견을 모두 듣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캠프 안에 자리 사냥꾼을 배척해야 한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원팀 구성은 난관입니다. 캠프 해단식을 가진 홍준표 의원은 당의 분열은 아니라면서도 다시 한번 격한 발언으로 선대위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당을 떠나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탈당 당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당내 인사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탈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절대 이것을 뭐 조롱하듯이 이렇게 나서는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무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원팀 구성을 위해 한껏 몸을 낮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은 물론 이미 돌아선 경쟁주자들과 이탈하는 2030 마음잡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선대위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을 싸잡아서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로의 정권 교체냐 미래로의 정권 교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저 심상정 반드시 윤석열을 꺾고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까? 내년 대선 윤석열을 꺾고 반드시 승리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끌다가 특검을 받겠다고 전격 선언해서 공세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듦과 동시에 시간 부족으로 대선 후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얄팍한 술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갑자기 추워졌던데 기온이 얼마까지 떨어진 겁니까? 네, 비구름 뒤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꼭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9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8.5도까지 내려가며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경기도 파주도 영하 2.4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밑돌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는 12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는 많은 눈도 예보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에도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지속적으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잦겠고요.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 후 한 주 만에 사망자가 직전주보다 48.2%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감염 재생산 지수도 증가했는데요. 이번 주엔 헬로윈데이 여파까지 더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60명으로 전날보다 400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33명으로 직전 주보다 24%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날씨가 추워졌고 또 실내 활동이 증가했고 또 환기가 어려운 점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 그로 인한 사적 모임의 증가, 이런 것들이 확진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사망자는 직전주보다 48.2%, 위중증 환자는 9.6% 늘었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79.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 사망자는 80살 이상이 가장 많았고 60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5주간 사망자 452명 가운데 71.9%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만큼 병독성이 강해져서 중증으로 빨리 이완되고 사망으로 빨리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위중증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국은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고령일수록 사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층 미접종자는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로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현재 40에서 50%의 여유를 보이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시작한 일상 회복과 지난달 말 헬로윈데이 영향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1,7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확진자는 1,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확진 규모보다 85명 적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이틀째 1,000명대 기록이 예상되는 건데 방역당국은 주 중반 이후 확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식당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와 맞물려서 음주운전 분위기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주말을 앞두고 이뤄진 경찰 음주 단속 현장.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부터 어느 정도 되셨어요? 종료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지만 술은 안 마셨다는 운전자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세게 지금 세게 불고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더 세게 해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첫날부터 경찰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2,8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400건이 넘은 건데 360건 정도였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1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100건 정도 더 적발된 셈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식점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자 시민들의 경각심도 느슨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거 위드 코로나가 이게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영업시간이 점점 늦춰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오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드문 있습니다. 경찰은 일상 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리면서 술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이 확산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유흥가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늘릴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비상계획을 발동하더라도 오늘 18일 대학 수학 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원칙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상황 관리를 이미 시작했고 확진자나 격리 수험생을 위한 넉넉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주인 지난 1일에서 7일에 학생 2,348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335.4명꼴로 확진됐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고1과 고2와 또 중학생 위주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진행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간격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얀센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면서 병원은 다시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전에 얀센을 맞았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맞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맞으러 왔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148만여 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73만 6천여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또는 화이자로 접종 가능한데 30살 이상이면 보건소를 통해 얀센 백신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얀센 맞았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얀센을 다시 맞게 됐고 얀센이 한 번만 맞아도 돼서 그 보건소에 연락해서 얀센으로 맞고 싶다고. 얀센 백신은 돌파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접종자 대부분이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추가 접종이 결정됐습니다. 접종 간격도 대폭 줄여 기본 접종 완료 후 2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간격은 현재 이제 면역 저하자나 얀센 접종자는 그 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6개월을 기준으로 4주까지 더 당겨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 환자와 종사자 50만 명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말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했지만 최근 돌파 감염이 늘면서 서둘러 추가 접종에 나선 겁니다. 원칙적으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간격을 한 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미국의 머크사, 또 MSD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에 MSD와 20만 명분, 또 10월 미국 화이자와 7만 명분 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8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0일 만에 5천만 명 늘어나면서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석 달 전에 비해서 36%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5일 고발단체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고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일 동안 멈췄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두 사람은 애초 바로 다음 날인 5일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제범죄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미뤄졌습니다. 총선에 불복하는 시위에 이어 총리 암살 시도까지 있었던 이라크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이 총리 암살 시도의 배후로 의심되는 가운데 수도 바그다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곳곳에 경비대가 배치됐습니다. 완전 무장군인은 물론 탱크까지 깔렸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새벽에 있었던 총리 공관에 대한 무장 드론 공격 여파입니다. لكن هناك من يحاول أن يعبث بأمن العراق. هناك من يحاول يعبث بمستقبل العراق. هم يريدون دولة عصابات ودولة فلتان أمني ونحن نبحث عن دولة. 로이터 통신 등은 이라크 보안 관계자를 인용해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을 배후로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핵심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다른 분파가 공동으로 암살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특히 총리 암살 시도에 이용된 무장 무인기는 이란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나선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란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مسیر ثبات عراق از همین مسیر همکاری‌ها میگذره و حکومت قانون. لذا باید اجازه بدیم فضای مناسب برای نهادهای ذی‌ربط عراقی امنیتی و قضایی ایجاد بشه که اونها بتونن در خصوص این واقعه بررسی‌های دقیق‌تر خودشون رو داشته باشن.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친이란 정파인 파타 동맹은 참패했습니다. 앞선 의회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48석이었지만 14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자 친이란 정파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그린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시위대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은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OECD 재정 전망 보고서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21%로 추정되지만 인구 감소와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23년 뒤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다음 주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급증해 일상 회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정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의 캐스팅 보트는 MZ세대가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0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60대 이상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뚜렷하지만 2030 세대 표심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와 집값 폭등을 거치며 여당에 등을 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인 요소 부족 문제가 식량난 문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요소는 요소수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질소계 비료의 원료로도 더 많이 쓰이는데 최근 국제 주요 비료 회사의 평균 가격은 한 달 사이 21%나 올라 9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비료 가격 상승에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결국 식량 공급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다문화 혼인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1년 만에 34.5%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내 전체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비중은 100명 가운데 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차종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주째 늘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헬로윈 모임 영향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서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 등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10,0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 결과도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이후 미국 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급망 점검에 나선 데 따른 조치로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감 온도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확진 규모보다 85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환자 수는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긴장감이 과도하게 이완될 경우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유행이 급증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지난달 말 헬로윈데이의 역량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반장은 이번 주 중에는 거리두기 완화, 헬로윈데이 모임의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말 확진자도 5주 만에 최고치를 보여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하순의 확진자 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5천만 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백신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90일 만에 5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석 달 전에 비해 36% 줄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따른 면역력 덕분인데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이 크게 줄면서 보건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240개국 가운데 55개국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은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increases where we shouldn't be. You mentioned Europe. There's been more than 55% increase in cases over the last 4 weeks in Europe. 또 북반구가 겨울로 접어들고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여행이 늘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보급인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국가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G20 국가에 앞으로 1년 동안 234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MSD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시중에 풀려도 백신 접종은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먹는 치료제로 주목받는 것은 미국 MSD와 화이자가 각각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하면 유전자를 복제해 증식합니다. MSD 치료제는 유전자 유사체를 주입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를 차단하고 화이자는 유전자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작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제품 모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MSD의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이 약 50% 줄었습니다. 화이자 제품은 증상 발현 3일 이내 투여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 감소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면 감염 초기엔 유효하지만 중증으로 악화한 이후엔 효과가 감소합니다. 일단 중증 환자가 중증의 임상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는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이미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인 거지, 항바이러스제는 물론 효과는 일정 부분 있지만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개발된 주사제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먹는 형태라 적용이 간편해졌지만 약 효능의 한계는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는 치료제 타미플루로 사실상 해결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코로나19 치료는 그때와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작용의 위험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달리 실제 상용화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소수한 30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00명 대상으로 한 것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큰 우려할 이상 반응은 없는데, 뭐 10,000명이나 1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올 수 있는 드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는 40만 4천여 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선구매하고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돼도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병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서 아프게 반성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 수급을 위해 10개 정도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안일한 위기관리 인식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 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저 상황을 초기에 좀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조금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방 의료 등에 있어서는 지금 한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요. 호주는 왜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까지 긴급하게 저희가 수입 조치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한 10여 개 나라에서 뭐 같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이 넘던 차량용 요소수 통관 검사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단축해 최대한 빨리 시장에 풀릴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직접 요소수를 들여오려고 해도 수입 통관 기간에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열흘 뒤에야 인지했다는 지적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치밀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중국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과 만나 한국 시장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건 중국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최근 수출 계약이 완료된 물량과 세관에 도착한 물량에 대해선 조속한 수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요소수가 급하게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난방과 발전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을 맡았는데 현재 1차 시험을 마치고 실제 차량에 주입해 주행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시험 결과 차량용 요소수 승인 기준 18개를 통과하면 산업용 요소수도 차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주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요소수 공급이 시급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한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좀 줄이거나 하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문제는 기업들이 허용되는 총량제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와 개별 차량의 배출 제한을 푸는 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경정책이라는 게 한번 정했으면 다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계와 환경의 논리가 충돌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가치가 그렇죠. 어떤 충돌하는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사회적 여론인 거죠.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반은 당장 매점 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되자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요청에 대비해 민간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요소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요소수 물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간에서 품귀 사태가 지속되자 군이 확보한 물량을 풀어도 되는지 검토에 나선 겁니다. 검토 물량은 20만여 리터 정도로 전해졌지만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작전 소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 있어서 보완 사항이다. 군 당국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수개월치의 요소수를 재고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를 써야 하는 각 군의 차량은 버스와 트럭 등 만여 대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요소수가 전시 물자가 아니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출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관계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는 이번 주 중으로 군 수송기를 보내 실어올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수송기가 지나는 관련국들과 영공 통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소방서 7곳도 요소수 기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그제 새벽 1시 반쯤 보령소방서 신옥 119 안전센터에 한 남성이 요소수 50리터와 디젤용 연료 첨가제 10리터를 놓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당진소방서와 합덕 119 안전센터에도 누군가 요소수를 놓고 간 뒤 전화로 부족할까 봐 두고 간다는 말만 남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국내 요소비료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현재 요소 원가가 매우 올랐다며 1년에 한 번 하던 요소비료 단가 계약을 나눠서 하는 방안을 농협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요소 가격 상승분이 비료 가격에 반영돼서 농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 제2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 탓에 마그네슘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수출한국의 1등 공신 품목의 하나인 자동차. 요즘 인기 차종을 구매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는 요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체와 램프 등의 관련 부품 제조에 마그네슘 덩어리인 마그네슘 인곳이 사용되는데 100% 중국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량은 지난 2010년 약 940만 킬로그램에서 2017년 1,439만 킬로그램, 올해 9월까지 1,070만 킬로그램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다 수입액도 늘고 수입 비중도 계속 100%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그네슘의 이제 수출이 이제 원활하지 않고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공급 리스크는 마그네슘뿐만 아닙니다.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산화 텅스텐은 의존도가 지난해 98%, 올해 9월 현재 94.7%나 됩니다. 또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하는 데 활용되는 네오듐은 연구자석은 지난해 88%, 올해 9월 현재 86%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9월 현재 83.5%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체 수입 품목 약 13,000여 개 중 중국 등의 특정국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 3분의 1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시한이 현지 시간 8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고심했던 국내 기업들은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하면서 8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사이트를 보면 전날까지 67곳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상무부의 검토를 거쳐서 사이트에 게시된 곳은 현재 24개입니다. 양강구도로 출발한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을 위한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자신감을 표한 걸로 보이는데 윤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이 대장동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본선 링 위에 오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 1회 만나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공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장동 대출 관련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찰로 쭉쭉 승승장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5개를 넘어서 정말 특혜를 받아서 벼락 출세를 한 검찰총장이 공정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성년들에게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첫 당무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강수를 두고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이 후보를 향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 지사의 회동 제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치 쇼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느닷없이 정치적인 쇼하듯이 그렇게 만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에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어지는 만남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4개월 대선 레이스 여정이 시작된 가운데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한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지지 취약층은 2030 세대와 접촉면을 넓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에 있는 모임 공간에서 청년들을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서 필요성에 공감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표 공약 중의 하나인 기본금융을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며 헌법 정신 수호를 강조합니다. 윤 후보는 앞서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기 전에 헌법 전문에 있는 4.19 민주묘지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른 시일 안에 4.19 혁명 기념탑에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묘지 참배 이후 신평 변호사의 신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합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최근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출 뒤에 처음으로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합니다. 대진표가 확정되며 후보들 사이 각종 의혹과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된 만큼 처음 조우한 후보들이 상대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네, 검찰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4일 동안 멈췄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윗선 개입 여부와 로비 의혹을 규명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처음입니다.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잠정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한 겁니다. 접촉자 검사 결과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지휘하는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도 감염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치료 중에도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고 현장은 범죄수익 환수부장이 임시로 총괄할 거라며 수사 차질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구속 피의자들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핵심 4인방을 중심으로 구성한 배임 혐의부터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651억 원 규모로 파악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손해 액수도 다시 산정하고 10여 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남시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성남시 윗선의 책임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인사 중에선 지난 9월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해 말맞추기 의혹이 불거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력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녹취록에도 언급됐는데 원래 자신을 파는 사람이 많다며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YTN에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는 모르는 일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 통화에서도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말맞추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정 부실장은 당시 통화 사실을 이재명 후보에게 따로 보고하진 않았다고 밝혀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던 이 후보의 말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통화한 휴대전화는 현재 경찰이 포렌식하고 있는데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이 후보의 또 다른 복심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헛돌던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윗선 관여 여부를 가리는 수사와 함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이번 주에는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전 공사개발본부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지난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전 시장이 고백했듯이 본인이 설계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행동대장으로 실행한 거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한 유 전 본부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화방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이 내일로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어제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소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공소처가 직접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서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판사 사찰 문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입건된 건 윤 후보 1명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주요 판결 3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주요 사유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도 윤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난 5일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이 끝난 뒤 고발인에게 윤 후보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되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인데 특히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관련 사건은 입건 뒤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도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재소환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대선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서도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 속에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과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조폭 국제마피아파 이모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 검사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도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11년 만에 부활해서 다시 서해를 지키게 됩니다. 잠수함 탐지 능력까지 갖춘 최신의 호위함으로 거듭나서 오늘 진수식을 갖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약 2달 만인 5월 20일 민군 합동 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1000톤급 초기함이던 천안함이 이제 잠수함을 잡는 능력까지 갖춘 2800톤급 최신의 대구급 호위함으로 부활합니다. 도시 이름을 호위함 이름으로 써온 원칙에 따라 천안함으로 명명돼 오늘 울산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갖습니다. 천안함 이름을 다시 써달라는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 등의 요청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톤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천안함의 엔진은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
잠수함의 추격을 받을 때는 소음이 적은 전기 모터를 쓰고 반대로 잠수함을 쫓을 땐 힘이 좋은 가스 터빈을 이용합니다. 또 사거리가 20km가 넘는 잠수함 잡는 어뢰 홍상어와 장거리 대잠 유도탄, 잠수함을 쫓는 저주파 수동형 음파 탐지 체계도 갖췄습니다.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처럼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중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이른바 리딩방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당국에 접수된 사례만 2,000건이 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입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사는 A씨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상담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증권방송이라는 업체에 연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지만 제대로 된 상담은 받지 못했고 손실은 3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원금이라도 건질까 해약하려 했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유형이 주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수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가 한 30% 됐어요. 회비라도 좀 환불 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대답도 없었어요.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업 민원 건수는 2,315건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98.2%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1:1 또는 양방향으로 하는 불법 자문 사례도 17건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계약 내용상의 수익보장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된 이후에도 임의매매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유념하여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640개 업체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일본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 기간도 줄이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 본격적인 입국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 입국 규제 완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했던 유학생과 기술연수생 등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체 등 받아들이는 기관이 해당 관청에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완화 조치는 입국 후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겁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제자 등이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낼 경우 현재 10일에서 3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経済界等々の方からも強い要望等々がある中でですね、今回いろいろ検討する中で一部緩和に踏み切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ただ今回につきましてはそのビジネスあるいはその留学生こういったことに限定をしてということで。 유학생 등은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본격적으로 입국이 재개되기까지는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상한을 현재 3,5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늘릴 방침입니다.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이 37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요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 외에 유학생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격리 면제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도 실익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경제계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가는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공항 검사도 면제할 것 등 더 높은 수준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본의 입국 규제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예년보다 23일 빠른 첫눈이 내리는 등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처를 더 이상 늦추지 말란 시위가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석 달 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이르고 너무 많은 첫눈에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시내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할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나라. 게다가 전력난 이후 오히려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어 이날 폭설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중심인 성 마르코 광장은 또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6주간 벌써 4번째,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원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었던 역사적 도시,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도 물바다가 됐고,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 남부의 대도시 첸나이에 물난리는 이제 연례 행사입니다. Since 2015, we've been seeing floods for like continuous years only. Even last year, there were floods.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은 물론 터키와 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라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Nou ja, ik denk als we nu niet iets doen, dat het dan wel die kant op gaat. Dat er op een gegeven moment een punt komt dat we niet meer terug kunnen. En dat, ja... Ben çocuklarımın gelecekte güzel bir gezegende yaşamasını istiyorum. Sadece çocuklarımın da değil, tüm canlıların. 주요 곡물 생산 국가의 극심한 가뭄에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마비가 겹치면서 지난달 세계 식료품 값은 1년 전보다 31% 급등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료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하루 사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10도 선을 보였던 서울 기온은 현재 3.8도로 7도가량이 낮고요. 한낮에도 낮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산발적인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빗줄기는 약한 편이지만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가 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오늘과 내일 최고 10cm의 눈이 쌓이며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에는 이맘때 가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 12도 등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잦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요즘 충북 영동에서는 곶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네, 감 산업특구가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명품 감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껍질을 벗은 감들이 타래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주홍빛 빛깔을 자랑하는 감이 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에 조금씩 말라갑니다. 이렇게 50여일간 타래에 매달린 감은 겨울철 인기 간식인 곶감으로 탈바꿈합니다. 올해 변덕스러운 날씨 탓으로 감 수확량이 예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당도와 맛은 그 어느에 못지 않습니다.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예전보다 날씨가 일찍 추워졌어요. 당도 같은 거는 저희가 뭐 잘 익어서 색 잘 나고 그랬을 때 따니까는 당도는 뭐 여전히 높고 좋을 거예요. 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수확한 감은 모두 6,100여 톤. 이 가운데 2천여 농가에서 2,300톤의 곶감을 생산해 39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고울 감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감을 이용한 식품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 등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감산업 특구 지정 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되면서 관련 예산도 4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은 것도 좋지만 또 농지법이나 도로법이나 또 식품가공법이나 이런 것이 또 특례를 받게 돼서 아무래도 이 곶감 농가에서는 소홀하게 감 생산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감 생산 지역인 충북 영동군이 감산업 특구 연장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서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첫 주인 지난주 학생 확진자는 2,348명이었습니다. 지난 2일 하루는 524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교육부는 확진자나 격리 수험생을 위한 넉넉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단 흔들림 없이 마무리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곳은 다름 아닌 도로 위인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음주운전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사례 2,8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지난 9월까지 하루 310건 정도였던 데 비하면 하루 평균 100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음식점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느슨해진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늘려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이 일상에 들어가나요? 왜 음주운전이 늘어나죠? 위드 코로나랬지 위드 알코올이 아니잖아요. 라며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강윤성이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강윤성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6일에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냈고요. 첫 재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2일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건데요. 강 씨는 여성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서 칼끝으로 주사를 놓듯 확인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엄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주는 손짓,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구조 요청을 보내는 신호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납치된 소녀가 틱톡에서 배운 이 수신호 덕분에 3일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켄터키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승용차 안에 있던 애슈빌 양이 창문 밖으로 손짓을 보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수신호였는데요.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가 이 구조 신호를 알아채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는 11km나 뒤따라가며 위치와 상황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애슈빌 양을 무사히 구출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애슈빌 양은 수신호를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배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사에는 수신호를 기억한 것도 기특하고 알아본 신고자의 눈썰미도 대단하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에서 요소수를 급하게 들여오는 동시에 수입할 수 있는 나라를 더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재기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과정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차량용 요소수 비상사태를 맞아 정부는 해외 수입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에서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 호주로부터는 요소수 7,000리터가 추가로 수입됩니다. 전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이틀째 수입선 확보에 나선 겁니다. 또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함께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약 1만 톤 규모의 물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입 물량 확대에 대비해 군용기 투입에 이어 민항기 투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유통 과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연결 고리를 추적해 매점 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 재고량,
그리고 판매량, 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나아가서 가격 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요소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고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당초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조금 앞당겨서 이번 주말쯤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샘플을 갖고 자체 성분 분석을 마쳤고 이걸 실제 차량에 주입하는 주행 시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전환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요소수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간 수입을 활성화하고 속도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동남아시아 국영 화학업체를 통해 요소수 1,800톤을 확보했습니다. 레미콘 18만 대가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A씨는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이 기회라 생각했지만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소수 제조나 수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가 까다로운 데다 심사기관 문의가 폭주하면서 통화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산업체의 공정 상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시료검사부터 따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정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짧은 3일에서 5일 안에 모든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소 3일, 조금 길면 5일 정도 해서 저희 아마 저녁까지 밤까지 풀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처를 확보하고도 전전긍긍하던 업체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에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좀 이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인원도 좀 많이 배정하시고. 하지만 완제품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원재료인 요소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요소수를 만들어야 수급이 안정화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주문한 게 지금 1월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중국에 막혀있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당장 요소수 수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품귀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지는 원재료인 요소 도입 협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요소수 구하기도 어려운데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특히 생계가 걸려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차례로 화물차들이 들어옵니다. 생계를 위해 차를 몰지만 요소수 대란에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기름값까지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데 기름값도 올라가지 요소도 구하지도 못하지 하나에 10만 원씩도 간단한 얘기도 있지 그래서 하여튼 걱정은 태산입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리터당 1,400원대이던 경유값은 어느새 1,600원을 넘겼습니다. 이미 부르는 게 값이 된 요소수에 더해 기름값마저 경유차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에 휘발유 가격 역시 7년 만에 1,800원을 돌파한 상황.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 시점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곧바로 값을 떨어뜨린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최대치는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입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계속 올라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한 때부터 따져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60원, LPG 부탄은 9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다 지금의 국제유가 강세가 올해 내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은 만큼 체감 효과는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그 가스를 대체하는 그 석유 수요 물량이 늘어나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하겠지만은 내년 들어서면은 공급 과잉 상황으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요소수 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유류세 인하가 실제 판매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에 요구한 자료 제출 시한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이미 낸 데 이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도 마감 날짜에 맞춰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자동차용 칩 부족 문제로 불거진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성 등 업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라며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더 확대됐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을 예시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고객사 정보 등 기밀 정보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제출하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개 자료와 기밀 자료를 구분해서 상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기업이 제출했으며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고심 끝에 마감 날짜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급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주력이어서 미국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 미래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공유 사무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가치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혁신과 창의의 결과를. 그러나 그게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간담회를 마친 뒤엔 사회적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젊은 세대와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도 이어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 법안보다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정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잇따른 정책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주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확정한 윤석열 후보와 격차는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을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면서도 추격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의 즉석 질문에 답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발 답변으로 인한 설화와 대장동 의혹 등 민감한 현안 질문에 노출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말을 아끼는 전략은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는 자칫 점수를 잃을 여지도 있습니다. 연이은 정책 행보에도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반발하고 있고 청년 당원들까지 이탈하면서 어느 하나 끌어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처음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대위를 경선 캠프가 아닌 당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면서 원팀 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 중심의 선대위 인선은 캠프처장이었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지를 모으겠다면서 당 원로와 고문들의 고견을 모두 듣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캠프 안에 자리 사냥꾼을 배척해야 한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원팀 구성은 난관입니다. 캠프 해단식을 가진 홍준표 의원은 당의 분열은 아니라면서도 다시 한번 격한 발언으로 선대위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당을 떠나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탈당 당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당내 인사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탈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절대 이것을 뭐 조롱하듯이 이렇게 나서는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무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원팀 구성을 위해 한껏 몸을 낮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은 물론 이미 돌아선 경쟁주자들과 이탈하는 2030 마음 잡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지지 취약층인 2030 세대와 접촉면을 넓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에 있는 모임 공간에서 청년들을 만나 가상 자산에 대한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서 필요성에 공감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표 공약 중의 하나인 기본금융을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며 헌법 정신 수호를 강조합니다. 윤 후보는 앞서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기 전 헌법 전문에 있는 4.19 민주묘지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른 시일 안에 4.19 혁명 기념탑에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묘지 참배 이후 신평 변호사의 신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합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최근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출 뒤 처음으로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합니다. 대진표가 확정되며 후보들 사이 각종 의혹과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된 만큼 처음 조우한 후보들이 상대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양강구도의 대선 레이스 초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놓고 전선이 생겼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네, 양쪽 모두 상대 정책이 표를 의식한 거라고 깎아내리는 가운데 나랏돈을 관리하는 정부는 두 대책에 모두 난색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대정부 정책 질의. 논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에 쏠렸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채워지고 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몇십만씩 뿌리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재원 대책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초과 세수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또 국가 부채 비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부채 지출 비율이 200%가 넘는데 우리는 이번에 얼마입니까? 50.6%입니까? 50% 넘었다고 난리 피는 거 아니에요. 이 재정 건전성과 꼭 나가라 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뭐 그래도 의원도 알다시피 또 기축 동아국들이니까 예를 드신 나라들이 그 나라들하고 우리를 또 바로 직접적으로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맞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하면서 액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 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대국민 재정 지원 방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급격한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예산 전국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확진자는 모두 1,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확진 규모보다 85명이 적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시간이 자정인 만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환자 수는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유럽 대부분 국가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33개국에 대해서 적용해온 입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지 시간 8일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던 33개국에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동안 음성 확인 서류만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는데 현지 시간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암 환자나 수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품입니다. 네, 이를 처방받아 마약으로 투약한 거짓 환자들과 달라는 대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목발을 짚고 약국을 찾아와 마약성 진통제를 사갑니다. 다리 수술을 받은 부위가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성의 행동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속여 마약성 진통제를 구입하고 패치를 붙이거나 가열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26명이 적발됐습니다. 환자로 과장한 피해자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의사를 속였습니다. 또 이 과정의 의사 9명은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는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간단한 문진만으로 처방해 준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명의로 진통제를 처방해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처방해주는 병원들을 찾아낸 뒤 정보를 공유해가며 약품을 구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약을 사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처방해준 거로 보고 의사들 역시 똑같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에서 10대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고 8월 서울에서도 문진만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가 검거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오남용이
이력을 확인하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약을 혹은 처방을 거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찰은 환자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약을 처방해 줄 경우 의사들 역시 언제든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처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오늘 시작됩니다. 네, 삼성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두산의 상승세가 무서운 데다 두 번 이기면 끝나는 단기전인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도전하는 두산. 6년 만에 가을 야구로 왕조 부활을 노리는 삼성과 격돌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삼성이 유리합니다.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해 체력을 아꼈고 마운드에는 10승 선발 투수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전은 초반 흐름을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뺏어오느냐 그런 싸움인 것 같고요. 삼성다운 야구를 저희다운 야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반면 두산은 키움에 이어 LG와 5경기를 치르면서 체력 부담이 큰 상황. 외국인 투수 미란다와 로켓이 빠진 데다 투혼을 발휘 중인 필승조 이영하도 1차전 등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산만의 가을 야구 DNA와 연이은 승리가 가져온 타선의 상승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들 좀 선수들 체력적으로 힘들고 투수들도 공을 많이 던져서 힘들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팬들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 또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다승왕 뷰캐넌이 나서고 두산은 최원준이 등판합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81%가 넘습니다. 3전 2선승제 단기전으로 치러지는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모든 것을 건 두 팀의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을 앞두고 모였습니다. 네, 오늘 11일 치러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5차전은 전좌석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돼 안방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열릴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쌀쌀한 날씨 속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파주 훈련센터에 모였습니다. 오는 11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5차전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를 앞둔 손발 맞춤입니다. 특히 이번 UAE전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100% 관중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안방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유관중 경기는 약 5개월, 입장 인원 제한 없는 대표팀 홈 경기는 거의 2년 만이라 선수들 역시 각오가 남다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관중분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을 하고 싶고 UAE전에 이어 우리 시간 17일 0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6차전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은 아시아 예선 10경기에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5, 6차전은 주축 황의조와 김영권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숙제입니다. We will try to do our best, find the best solutions to replace those two players. But for sure we are not going to change everything. 특히 K리그 1에서 이번 시즌 6골을 넣은 김건희가 A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면서 조규성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빨리 녹아들어서 적응을 해서 빨리 팀에 이렇게 이번에는 첫 발탁이지만 계속 부름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표팀 전력의 핵 손흥민은 귀국한 뒤 곧바로 훈련에 합류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공기가 확연하게 추워졌는데요.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9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8.5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는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산발적인 비구름이 유입되며 서울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은 가운데 날은 더욱더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은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OECD 재정 전망 보고서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21%로 추정되지만 인구 감소와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23년 뒤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다음 주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급증해 일상회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정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의 캐스팅 보트는 MZ세대가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0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60대 이상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뚜렷하지만 2030 세대 표심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와 집값 폭등을 거치며 여당이 등을 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인 요소 부족 문제가 식량난 문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요소는 요소수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질소계 비료의 원료로도 더 많이 쓰이는데 최근 국제 주요 비료 회사의 평균 가격은 한 달 사이 21%나 올라 9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비료 가격 상승에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결국 식량 공급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다문화 혼인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1년 만에 34.5%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내 전체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비중은 100명 가운데 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간브리핑 차종은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